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가 5,100선을 넘어서 5,170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도 정말 기대감이 지수를 쫙 끌어올리고 있는데 1,000포인트 넘어서 플러스 11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기염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 있는 로봇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까지 함께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 탄력이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앵커 브리핑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떤 게 주도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도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오늘 시장은 반응하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산 제품 다시금 25%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러면서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 이 통과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대미 투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과 캐나다 쪽에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등 이런 부분들이 찝찝했는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하루 만에 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리스크가 아웃된 흐름들 나타나면서 오늘 증시 전반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말 나온 거를 얘기하면 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한국 이 규제를 하지 말라라고 또 압박을 가했다라는 이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쿠팡을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대다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 쿠팡이 미국 기업인가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는 분 계시겠는데 쿠팡은 일단 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주재 회사가 미국에 주소가 있고요. 의장도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무엇보다도 쿠팡이 적자 때문에 배송 관련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죽을 뻔했을 때 소프트뱅크 같은 해외 자본에 의해서 그거를 버텨왔다라는 점만 봐도 정말 미국 기업인가 이런 생각 다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또 미국 기업이어서 또 편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보안 관련 교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해킹 관련 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SKT 이런 부분 조사를 다 끝낸 인력들이 쿠팡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건들지 말라 이런 이슈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은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니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해서 미국 부통령이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규제 완화를 원한다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이런 미국 기술 기업을 제재하는 건 한미 FTA에 위반하는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속적인 언급이 나오는 배경, 그 토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이런 부분이 나왔나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하는 기사들이 나왔다라는 거. 하지만 시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은 현대차. JP모건에서 현대차의 비중 확대는 유지한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정말로 25% 확장됐을 때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요. 직접적인 타격이 있겠고 간접적인 영향권이 있을 텐데 직접 타격을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가 현대차는 1조 7천억 원 정도, 기아는 1조 4천억 원 정도 바라봤고요. 간접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일본과 유럽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또 유지를 해야 하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미국 내 인센티브 $1,000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9%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겠죠. 왜 JP모건이 현대차 그룹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이 좀 막강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 캐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단단하게 방어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로봇 밸류체인, 피지컬 AI와 묶여서 기업 가치가 빵 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발빠르게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지만
정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관세 좀 깎아줬다고 주가가 빵 뛴 게 아니라 현대차 그리고 로봇이 함께 엮였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을 얘기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그런데 JP모건에서는 시종일관 현대차보다는 우리는 기아를 더 선호한다. 투자 매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주가에서 바라봤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 대비 기아가 덜 상승했거든요. 올해 주가 상승률 기아가 26%,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4%,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기아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현금 배당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 창출에 대한 잠재력도 기아가 더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중 확대 유지, 현대차 그룹의 이슈 좀 보시고요. 오늘 기아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 나고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 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5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머니코드는 반도체 섹터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1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1,1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등락률 통해서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어제에 이어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2%가량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무려 5.38%가량 급등세, 어제도 8%가량 오르면서 하이닉스 80만 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오늘은 82만 원 선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영업이익과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50조 원까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어제 시티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가 140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었죠. 오늘 SK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40조 원가량이 예상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속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그 이유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16만 원 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썼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써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강세와 함께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0.63%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판단 안에서 이수페타시스가 4.71%가량 급등, 한미 반도체는 5.43%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훈풍을 함께 받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효과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반도체와 함께 현대차 그룹은 조금 움직여주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그룹주의 주가가 장 초반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장이 진행될수록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1%가량 상승으로 마감에 성공했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증권가에서는 이런 관세 이슈 아무래도 단기적일 것이고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를 많이 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현대차 그룹주들로 다시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1.23%가량 상승, 기아는 0.26%가량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 관련된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승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 3사가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LS 일렉트릭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유한타증권에서는 LS 일렉트릭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목표가 73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오늘 1.12%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함께 튀어오르면서 5.36%가량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0.55%가량 상승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중에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가량 증가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일단 장 초반에 상승으로 움직여줬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1.2%가량 하락 중입니다. 이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주가 흐름은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 샀단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기업과 이 배터리, 휴머노이드 배터리
배터리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5.26%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29%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테슬라 옵티머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이 확정된 만큼 오늘 주가가 5%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시장 살펴봤는데 코스닥 시장 흐름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들도 좋고요. 다만 HLB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0.6%가량 하락으로 전환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간 리보세라닙 FDA 승인에 대한 재신청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2거래일 연속으로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도 8.77%가량 상승 중입니다. SPG는 오늘 무려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5%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튀어 올라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5.69%가량 상승 중입니다. 로봇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원익 IPS 8%가량 오르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7%가량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같은 기술주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주와 엔터주 같은 종목까지 전반적으로 훈풍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제히 1%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 넘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해서 무려 83포인트가량 올려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60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갭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1시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5,168선 지나가면서 오늘 일중 고점 부근 그리고 사상 최고치 부근 5,170선을 넘어서면서 움직여줬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73%가량 오르면서 1,1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써낸 코스피와 코스닥이고요.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이 4,2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차익 실현 매물을 빠르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1,3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만의 순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장 초반 순 매도에서 순 매수로 전환된 이후 매수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2거래일 동안 약 4조 원 넘게 코스닥 시장을 사들였는데요. 오늘도 오전장 들어서 무려 7,600억가량 강하게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의 3거래일 연속 강한 순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개인은 8,900억가량 순 매도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잘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죠. 시총 비중이 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증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를 써야 마땅할까요? 어쨌든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린 리포트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각각 내서 이 기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SK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써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밴드 상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대비해서 53% 올렸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보면 이거 삼성전자인데 180조를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더라고요. 이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건데 1년 사이에 314% 성장한 수치일 것이다라고 SK증권의 연구원이 이거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램과 낸드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D램 같은 경우에는 111% 그리고 낸드는 87%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단도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통 사이클 논리를 이제 그만해라라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냐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 메모리 공급을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껴넣으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팍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우리도 살아보면 다 알지만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분기, 매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다가 성장률 둔화라는 시그널을 맞이할 텐데 그것을 우려하면서 멈추는 거는 이제 너무나 진부한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메모리 산업 자체적으로 밸류가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사이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게 SK증권연구원의 중요한 생각의 축이었고요. 삼성전자 실적 회복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적 성장의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국내 증권사는 바라본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오늘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또 SK증권이 SK 하이닉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올려잡았거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50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SK증권의 그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147조로 보시면 되고요. 또 수익성 모두 최대 전망으로 보니까 앞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본 그 맥락은 똑같으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수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증권은 SK하이닉스를 15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업시켰다라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KB증권이거든요.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 오늘 아침 리포트 나온 그런 내용이고요. 보면은 KB증권은 올해 132조 원으로 SK증권 영업이익을 본 거고 내년은 151조 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SK증권과 KB증권이 어떻게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산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단 KB증권은 D램과 낸드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고부가 메모리 출하가 증가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일반 D램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HBM 수익성과 격차를 축소하게 되고 차세대 HBM4 같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 단가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높게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이 베라 루빈인데요. 여기에서 ICMS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메모리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 이런 부분이 특화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향후 실적이 추가적으로 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역시나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KB증권에서는 봤는데요. 내년까지 메모리 공급 쪽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피지컬 AI나 ICMS, 메모리 저장 장치 이런 부분을 응용해서 확대하는 그 고객의 수요차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이제 SK하이닉스 29일 내일이죠.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18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일 수치도 잘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4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0조 더 늘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1분기와 그리고 올해 2분기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부분을 맛볼 것이다라고 KB증권은 언급을 했습니다. KB증권 SK하이닉스 120만 원, SK증권 150만 원 각각 올려서 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SK스퀘어, SK하이닉스와 짝꿍처럼 그 붙어 다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52주 신고가 갔는데요. 이 대신증권에서는 SK스퀘어 최근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지 마라, 더 많이 갈 수 있으니라는 의도의 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비 44%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56만 원 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단일 종목, 이 주식형 펀드에서 한 종목 갖다가 10% 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시총 비중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협이 제시한 그런 가격과 현재 실제 시총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잘 가다 보니까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대안 SK하이닉스 말고 뭘 살까라는 걸 봤을 때 SK스퀘어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매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 목표를 27년 50% 이하에서 28년 30% 이하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 재평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열심히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주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 그런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고점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신다면 SK스퀘어가 답이다라는 걸 대신증권에서는 얘기했고요. SK스퀘어가 올해 주주 보상 패키지 이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2023년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100억 원 누적해서 주주 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00억 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 이슈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가적으로 1,000억 정도 추가를 할 거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대신증권이 SK하이닉스의 짝꿍 SK스퀘어를 좋게 본 이유, 그리고 목표 주가 56만 원 상향한 이유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 증시와 연결해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 보면은 반도체를 위시한 기술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거든요. 소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흐름과 그리고 우려 섞인 흐름 이렇게 반반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시장은 AI 혁신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AI 혁신을 하면 기업의 마진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장기 생산성이 확대가 되고 그런데 비용은 좀 줄고 이런 흐름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 한편으로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품을 사는 소비자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구매력, 소비력이 약화됐을 때 실적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장 한편에서는 우려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고 반도체 업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좋았을 때 재고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 재고도 가격을 높게 협상해서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고가 많이 남으면 이 부분에 또 할인을 칠 수 있잖아요. 바겐세일 이런 걸 좀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반도체 칩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리면서 완제품 가격에 그걸 전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덜 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장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최근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랠리 그런데 소비 업종은 하락 이런 차별화 장세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어도 결론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AI 관련해서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을 자연스럽게 눈여겨보게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실적 굉장히 중요한 핫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을 보여준 종목은
다음번 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을 골라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증권사에서 최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안타증권에서 73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수주를 감안해도 이 가이던스는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4분기 실적은 관세 부담도 있고 일회성 비용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여기 LS 일렉트릭이 제일 잘하는 게 강력한 부분이 배전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해외 쪽에서 수요가 탄탄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이 부분을 하나를 팔아도 다른 변압기 대비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증설하면서 송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ESS 저장 장치에 따른 가파른 성장도 기대가 되는 국면입니다. 4분기 신규 수주가 1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핵심 효자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 비중이 절대 다수였어요. 딱 절반, 50%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요. 그걸 상회했고 배전반 이나 뭐 공장의 전기를 잘 흘러가게 하는 거 그리고 GIS라고 해서 초고압 그런 전력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수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수주가 잘 됐고 그러면서 4분기 수주 잔고도 되게 넉넉한 상황입니다. 5조 원 정도 되는데 전력 인프라 비중 4조 5천억 원 정도 근데 초고압 변압기 비중 또 50% 이상 비슷한 맥락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부산 공장 증설 완료 때문에 물량 확보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JP모건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증권사가 더 많이 올린 거죠. 앞서서 7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53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려 잡은 거고요. 수주 잭팟에 따른 압도적인 잔고, 앞서서 설명드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고객으로부터 1조 원 이상 수주를 확보했고요. 핵심 작품이 고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벌써 3.5년치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29년까지 괜찮은 견조한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 2028년부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연간 4천억 원 이상 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기업에서 신규 수주 목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무 잘했으니까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주는 이 가이던스 기업에서 내놓는 가이던스를 훨씬 상회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JP모건이 선택한 종목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 참 이게 국내 증권사와 괴리가 커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중립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습니다. 근데 LG 이노텍의 현재가가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일단 긍정 요인은 카메라 스펙 업그레이드로 단가가 오른다는 거 그리고 애플 아이폰 프로 비중도 확대가 된다는 거 하나 팔아도 더 남을 거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올해 불확실성을 아이폰 출시 일정에 대한 리스크로 꼽았고 메모리 원가 상승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 수요에는 압박성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LG 이노텍 골드만삭스에서는 24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낮은 위치이고 근데 현대차증권이 오늘 아침에 36만 원짜리 보고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꽤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는 LG 이노텍을 좀 좋게 보는 의견이 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국내 증권사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그 제목들 앞에 써놨으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LG 이노텍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장 어떻게 잘 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앵크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앵크님은 언제 제일 무서우세요? 무섭냐고요? 예, 언제 제일 무섭냐고요? 네, 믿었던 신뢰감이 무너질 때. 그때가 가장 그런가요? 힘들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가요? 네.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냐면은 적이 누군지 모를 때가 가장 무섭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런 때라고.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 지금 하락이니까 어때? 전부 다 지금 벙벙벙 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고 5,000포인트, 6,000포인트 간다. 지금 SK 하이닉스 그저 뭐 2,000조를 만든다. 회사의 대표 CEO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이 붕 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빨갛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어차피 지금 현 정부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의지를 시장에 지금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나 이렇게 이런 라인에서 뛰어들으신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빨간색이고 이렇게 막 갈 때는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또 관세 얘기를 살짝 끄집어 드렸을 때 이 현대차가 어떻게 했나요? 아침에 푹 빠져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뒤에서 때리고 그죠? 앞에서는 그래 잘해보자 이런 식이지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다이렉트로 그냥 무조건 앞에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떠냐면은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번씩. 어제도 그런 살짝 충격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제가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왜 깡통 계좌가 되고 뭐가 되고 이래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유 자금이어야 되고, 그럼 여유 자금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융통을 했다면은 지금 현재 그죠? 내 규모에 맞는 만큼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신용이나 미수를 해서 지금 보면 신용장부가 뭐 29조니 어쩌니 지금 막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이나 미수 이런 부분도 내가 활용을 잘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그게 담보 비율을 맞추면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 없이 막무가내로 미수 그걸 했을 때 주가가 갑자기 지금 이제 5,000포인트잖아, 그죠? 한 번씩 빠지면 얼마씩 빠지느냐 하면은 조정을 보면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막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담보 비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은 순간적으로 큰 코를 다칠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불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루에 거래 대금이 30조. 지금 코스닥 시장도 얼마 전에 30조, 20조를 넘어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유동성 장세기는 하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화랑장에서 지금 보면은 거래소 시장에는 하이닉스가 지금 뭐 그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이 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7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SPG라든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흐름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계좌 관리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무한정 이렇게 그저 주가가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많은 포지션을 취해서 계좌가 꽉 차 있다면은 한번 좀 오늘 이렇게 좋은 이런 흐름에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에코프로,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양대 산맥을 갖추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좀 순환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거래소 시장이 5,000포인트의 어떤 박스권에서 두면서 거래소 시장을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대로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소형주들도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들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조정이 올 때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뭐 예를 들어서 계좌가 너무 꽉 차 있다. 그리고 좀 신용 비율이 좀 그렇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이 주신 오늘의 메시지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들리 온 파트너의 전략 함께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 과연 된 건지 팩트 체크 그리고 전략적인 분석 이어드립니다.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인상 철회의 여지도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같은 표현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다. 앞서 백악관은 관세 인상 배경으로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해당 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소급 인하했으나 입법 지연이 이어지면서 다시 관세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추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네, 기대 요소도 있고 그리고 우려 요인도 좀 상당한 듯한 이번 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얻어야 될까요? 그리고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섹터는 또 뭐가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보면 트럼프 관세 리스크 아예 빠져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작년 4월 해서 여름까지만 해도 트럼프 관세 관자만 나와도 다들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너무 잦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식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타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관세를 너무 이제 자주 꺼내다 보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칼집에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무섭지. 이 빠져나오면 더 이상 뭐 무섭지는 않다. 근데 이게 너무 넣었다 뺐다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블룸버그에서 그 누가 그 조사를 했던데 실제로 그 관세 언급 트럼프가 한 이후에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30%가 안 된다.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좀 내성이 좀 생겼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왜냐하면 그 근거를 든 내용 자체가 좀 뭐랄까요, 좀 이해가 간다. 아, 트럼프가 화날만 하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그 법으로 그 통과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트럼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미국 의회도 느리기로 유명한 데인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가 원래 느린 겁니다. 그래서 네네. 당연한 건데 아마 트럼프가 사실은 말 못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미뤄 짐작컨대 이런 거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최근에 트럼프가 가장 화를 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린란드 관련해서 뭐 유럽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하고 그 캐나다가 네. 그 소위 그 FTA를 맺을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100% 네네네. 바로 얘기 나왔죠. 근데
이번 주에 사실은 이틀 전에 갔었던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기 잠수함 지금 수주 경쟁을 독일하고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전체 우리 방산팀이 비서실장 아래 다 같이 갔죠. 근데 플러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예, 자국민들한테. 예. 근데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행사로 뭐냐면 지금 캐나다와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을 공장들을 지금 미국으로 다 갖고 들어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캐나다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네. 사실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번에 잠수함 소위 그 발주를 빌미로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쟁을 시킨 게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51번째 주를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지 이 자동차 산업을 쇠퇴시키는 건데 캐나다에. 이거를 우리나라든 독일이든 들어가서 이것을 만회시켜주면 그렇죠. 그럼 51번째 주 만들기가 어려워질 거잖아요. 미니털 박힌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트럼프 것들이 대통령한테. 근데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은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내용이면은 여전히 좀 걱정할 만한데 다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걱정했지만 7월달, 10월달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리에 잘 맞췄던 걸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이런 상당히 작년 이맘때면 엄청난 악재였을 것이 지금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목리를 부린다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캐나다를 핸들링하고 싶은데 우리가 캐나다에 가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줄 기세를 보이니까 괘씸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하지 말라 뭐 이런 거겠죠. 예, 한마디로. 그렇게 네. 압박을 하고 있다. 근데 또 하루 만에 또 조속히 협력해서 뭐 해결책을 찾겠다 이랬으니까 역시 트럼프다운 그런 예, 다혈질 기질 이런 부분이 좀 발휘가 맞습니다.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아쉬운 게 분명 트럼프는 있잖아요. 네. 조선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무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또 현 정부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잘 이번 것도 잘 마무리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돈을 좀 벌어서 국익 증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 외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치 외교가 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나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부채가 굉장히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게 또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요. 엔화 강세. 우리는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발작에 대한 그 예전 공포가 있어서 자꾸 이런 걸 주시하게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그러니까 할 만한 이슈인 건 분명 맞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많이들 아시게 됐지만 일본이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또 그만큼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로 또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통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란 건 부채와 자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있고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융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걸 투자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빚진 느낌이고 우리가 해외에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빚쟁이인 느낌인 거죠. 네네네. 채권자냐 채무자냐 이슈인데 이것을 네팅해 보면은 일본은 여전히 전 세계 두 번째로 강한 엄청나게 많은 순 채권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실제로 일본이 부채 많다고 걱정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독일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일본인 지금 일본의 순 대외 금융자산 그러니까 자기네가 받은 투자 자기네가 한 투자 그걸 네팅하면은 순으로 더 많은 거죠. 투자한 것이. 그래서 3.6조 달러로 3.8조 달러의 독일 바로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대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겠어요? 미국에 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은 완전히 빚쟁이, 빚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이 24.6조 달러나 특히 2008년 금융위기에 강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왔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이 엔화 때문에 해외 또 국채금리가 일본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해외 투자를 좀 갖고 되돌으려고 한다면 최대의 타격은 누가 받을 거냐? 미국이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난 주말에 급격하게 베센트 장관과 뭐 하에 뉴욕 연은이 나서서 사실은 공조 이런 이슈를 갖고 엔화를 강세 반전을 시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도 놓고 보면 일본은 사실은 일본이 그러니까 소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그렇게 빚 많이 줬다고 하지만 경상수지는 5% 흑자인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견실한 어쨌든 소위 그 캐시플로우는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거의 4% 지금 경상수지 적자고요. 관세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그렇게까지 지금 경상수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런 해외 이제로부터 받은 투자로 나가야 될 돈도 많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여기 따로 쓰지 않지는 않았지만 재정수지 적자도 일본은 1~2%에 불과한데 GDP에서 미국은 6%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해외에 지금 뿌려놓은 돈들을 걷어들이면 최대의 타격은 미국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일 공조가 급격하게 이뤄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오늘 아침까지 해서 달러 지수가 4년 내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요. 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히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도 일본이지만 미국이 더 크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환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기조,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그러한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뭐랄까 계속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이런 외환 시장에서의 문제 이슈가 분명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달러 패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을 쓰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탈달러 시대란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귀금속, 대표적으로 금, 은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 더 지금 와서도 많이 물어보는 그 부분이 금과 은 더 갈까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온스당 6천까지 간다는 얘기 들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온스당 6천에서 제일 세게 부른 분들은 7천 달러 7천까지요? 예, 7천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위에 천장이 뚫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은 아마 은이 더 심하죠. 그래서 은마겟돈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하면서 지금 S&P 500 전체 거래량보다 어제는 최근 일주일은 보면은 은 거래량이 S&P 500 거래량을 앞설 정도로 은이요? 예, 은 하나만 놓고 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미도 역시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지금 엔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금의 차트가 있고 S&P 500, 금이 노란색, S&P 500이 붉은색,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좌측인데 지금 요 그 검정색입니다. 첫 번째 변곡, 달러 약세가 한번 나타났던 게 2024년 7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결국 혹시 엔화 해외 투자했던 엔화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엔화 약세가 한번 나타났었고요. 다행히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군요. 재작년 7월입니다. 재작년, 예, 재작년 7월.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그게 작년 1월이죠. 정확히 1월 20일인데 사실 그때부터 보시면 달러 지수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로부터는 횡보세긴 하지만 어제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장기 4년 지지선을 뚫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보니까 금 가격이 드디어 S&P 500을 뚫으면서 완전히 지금 그 랠리를 펼친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기존의 그런 신뢰 자산, 미국의 신뢰 자산을 완전히 깎아먹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소위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 지난 14년간
강달러 기조의 랠리, 달러 자체의 강세도 지금 14년이 지속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심지어 트럼프가 미국의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달러의 약세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국은 달러를 안 들고 있으면 안전자산 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G7인데 그 외환 보유고 중에 금 비중이 빵입니다. 빵? 아예 없어요. 네, 캐나다가요? 캐나다가요. 아, 2016년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현재 마크 카니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미국과의 신뢰가 너무 좋아서 우리 그냥 미국 달러 채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보다 더 심각하네요. 예, 우리도 지금 낮은데 우리가 네. 한 3%, 2%잖아요. 어. 근데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6%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둘 다 낮습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친하게 동맹하고 미국의 안보를 기댔던 나라들의 소위 금 보유고가 되게 낮은데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매입할지. 추가 매입. 네. 예, 일본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캐나다는 더욱 고민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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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 즉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일수록 사실은 금에 대한 수요가 크고 중국, 러시아는 뭐 이미 원래부터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꽤 클 수 있겠다. 다만 은은 워낙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뭐 일단 금 가격 대비 뭐 감안해 보면 170 뭐 온스당 17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완전한 이제 엄청난 과열 랠리일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상단을 열어놓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은 금을 가져가야 되는 이제는 달러를 너무 믿지 마시고 금을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누가 더 세냐 힘의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금 가격을 올려야 되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이거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매장량 이런 부분을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무서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금 가격 더 오를 것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좀 여쭤봤는데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코스타 오늘 보니까 정말 이게 입에 잘 안 붙는데 1,12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3.5% 현재 이제 급등하고 있는 흐름으로 정말 특이한 게 또 코스타 특이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코스타 레버리지가 또 오늘 대부분 상품들이 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10%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에서 11%.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위는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5,000p 얘기가 이제 이미 달성이 됐는데 네네. 보니까 요즘 이제 3,000 스닥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소위 증시 부양, 주식 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에 대해서 그 전에는 반신반의 이러다 말겠지 뭐 효과가 있겠어 뭐 이런 것이었다가 확실히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분명 좀 생긴 건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재미를 좀 못 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코스닥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이런 지수 단에서 거의 뭐 이틀 전에는 거의 지수가 코스닥 150은 10% 가까이 올랐죠. 네네. 오늘도 지금 아까 보니까 한 4, 5%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좀 마음들이 좀 급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분명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저희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운용사를 선정을 했다. 4, 5년 만에. 그래서 중소형주의 자금 집행을 하려고 한다. 기존 큰손이 이미 코스닥의 문호를 개방한 거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하반기에 들었던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새로운 큰손입니다. 총 규모가 연에 한 30조씩 15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첨단 기술 산업에 플러스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수혜가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큰손, 새로운 큰손 둘이 힘을 합쳐갖고 올해 코스닥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마음이 급해지면서 레버리지 투자도 엄청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단기 과열 우려가 바로 나타날 정도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작년에 교훈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뭘 골라서 살려고 그러면 이런 표현 있지만 작년에 그러한 실수를 또 한 번
되짚을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거면 기존 큰 손이 하던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은 자체 자금은 그러니까 소위 직접 운용과 간접 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240조 투자할 때 120조는 직접 운용하는데 코스피 200 추종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냥 패시브 투자하는데 위탁 운영 일반 기관 투자한테 맡기는 돈은 코스피 벤치마크 플러스 코스닥 150 벤치마크를 줍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거 넘어서도 투자할 수는 있지만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150 안에서 투자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냥 코스닥 150 ETF가 기존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네네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 3일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지수 투자하는 것이 이럴 땐 더 안전하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보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 전체 투자하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큰 손들이 집중하고 있는 코스닥 150에 같이 몸을 맡기는 것이 현재 이 흐름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편한 투자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분들은 1000에서 3000 가자 했으니까 지수는 오를 거니까 지수에 베팅하는 맞습니다. 그런 전략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뭐 급등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레버리지는 내가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품 살 때도 교육을 또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서버가 뭐 마비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건지 확인되죠. 그 코스닥 이 심리 어디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마켓나우 EB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MC 내일 결과 발표 나나요? 금요일. 관전 포인트 뭘까요? 1차적으로는 뭐 금리 내일이 인하 목요일이죠? 네네네.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시장은 이제 상당히 좀 낮춰 잡고 있습니다. 기대는 좀 낮아졌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사실은 파월이 반기를 들었죠. 트럼프한테 자기가 남은 임기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이제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레거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만드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걸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줄지 또 다른 또 노이즈를 줄지에 대한 포인트가 이번 1월 FOMC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 자산에 대한 분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실적 기대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41% 오른 6,978.6의 언글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91%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80%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메디케어 지급액 인상률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제시되며 급락했다. 헬스케어주 전반의 하락이 이어지며 다우지수는 약세로 마감했다. 달러화는 미일 공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회의를 앞두고 금리 동결 여부와 향후 정책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요, 양자 컴퓨터가 과연 암호화폐를 해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이런 뉴스 자주 보셨을 텐데요.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몇 개를 해독했다. 암호화폐가 위협받고 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이른바 Q-데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위협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경고 이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도 달라졌는데요.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했고 또 이 여파로 뉴욕 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퍼리스의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토퍼 우드는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전면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10%를 유지해오던 비트코인을 빼고 실물 금과 금 채굴주로 자금을 이동시켰는데요. 우드는 체인코드 랩스 연구를 인용해 전체 비트코인에서 20%에서 50%가 양자 컴퓨터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최대 9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UBS의 세르지오 에르모티 CEO는 비트코인은 반드시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는 기술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또 금융권에서는 이 문제가 단기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위협으로 거론되는 걸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 그중에서도 ECDSA라는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실상 안전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 이 암호를 훨씬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개키만으로 개인키를 역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갑 탈취나 거래 위조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우려를 키운 배경에는 기술 진전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마요라나 원 양자칩은 기존 공개키 암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Q-데이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의 실질적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 역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기반인 만큼 네트워크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ICTK 살펴보겠습니다. ICTK는 세계 최초로 PUF라는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을 상용화한 국내 펜리스 보안 기업입니다. PUF는 반도체 내부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또다시 같은 칩을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기술로 양자 컴퓨터 환경에서도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양자 보안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ICTK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결합한 보안 칩을 이미 양산 단계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하나증권은 해킹 방지법 강화와 주파수 재할당이 추진될 경우 통신사들의 보안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LG U+에 이어 SK텔레콤 그리고 KT까지 그 공급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기업은 아이윈플러스입니다. 아이윈플러스는 이미지 센서 패키징 기술을 기반으로 초소형 양자 난수 생성기 QRNG 모듈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금융보안 시스템 공급 이력이 있어서 양자 암호 테마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 흐름이 상당히 과열된 모습입니다.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테마 급등 속에 최근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연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저승사자가 될 수 있을지에는 시장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변수라고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은 결국 대응하며 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해석에 더 무게를 둘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그 트렌드를 짚어주는 약간 발랄한 코너라고 해서 약간 가볍게 들으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 생각이 있는데 자, 어저께 뭐 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어제 감속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면서 로봇의 관절 얘기하면서 짚어줬던 종목 리스트가 한 6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중에 2 종목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저런 짧은 한 5분짜리 코너에서 들은 종목만으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1초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상한가 2개 나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지금. 자, 오늘 거래소 코스닥. 자, 이제 우리 모든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 개의치 않고 그냥 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탄력 받았습니다, 이거. 거래소는 지금 5천은 엊그저께 막 무슨 5천 갔다가 4,900 갔다가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아예 5,200 가까이 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5천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돌파를 하려면 처음 디디던 곳이다 보니 5천이라는 데 뭐 전고점도 없을 거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이 5천이라는 마디지수대 자체적으로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 저항이. 그걸 뚫어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잖아요. 이건 주식 얘기 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 도전하는, 내가 처음으로 뭐 어떤 스포츠에 도전한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더욱더 그냥 자신감 있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춤거리다가 발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주식도 똑같죠. 거기서 발을 빼버리는 주춤거리는 사람들이 매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신감 있게 그 발을 딛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몇 배 더 자신감 있게 내딛어서 그걸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처음 하는데도 잘해버리는 거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현상이죠. 5천에 대해서 저항을 느끼거나 공포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매물을 먹고 날리려면 5천을 뚫기 위해서 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5천을 지나칠 때는 그냥 더 위로 가버리는 거죠. 한참.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며칠 사이인가요? 며칠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루 전인가 뭐 4,900 막 5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5,200이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이게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새로운 곳을 돌파를 시킬 때는 거기서 과감하게 같이 참여를 해서 매수한 사람이 득을 보는 거고 주춤거리는 사람은 이게 놓쳐버려서 한 레벨 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레벨 돈을 더 주고 사는 분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곳을 강력하게 뚫을 때는 에너지가 크게 나오고 관성의 법칙이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코스닥도 보세요. 우리 천수닥이 어떻게 되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1,120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버렸다고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5,100, 1,100이 된 거예요. 100포인트가 순식간에 위로 가버린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는 다시 신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100포인트 이상의 값을 내고 치르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새로운 매수까지 합쳐져서 더 가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돌파를 하는 특히나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던 자리를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쫙 미끄러져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보시면 SK 하이닉스 지금 90만 원 눈앞에 있습니다. 벌써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성의 법칙에 지금 몸을 맡기지 않으면 이 대세 상승장에서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 여기서 단타는 죽음입니다. 단타 칠 여유도 없고요. 그렇죠? 단타 치려고 해도 올라가 버려서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커뮤니티 그래서 최근에 단타 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거 계속 가서 언제 팔아야 되죠? 이런 고민이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자,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금 주식이죠. 자, 근데 그 한 주당 가장 높은 주식의 가격을 더욱더 격차를 벌이면서 지금 오늘 250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50만 원이 돌파가 됐는데 30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최근에 현대로템이 주춤하면서 조방원 중에 방산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우리 방산 3사잖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떠오르긴 했지만 그전에 3강이었는데 현대로템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효성중공업이 다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32, 31위. 딱 현대로템까지가 딱 베스킨라빈스 31이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30일 게임을 할 수 있는 위치다. 자,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과연? 2018년도 효성그룹에서 중공업 건설 부문 인적 분할에서 설립되었다. 24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있고요. 중공업 부분에는 지금 바로 저기가 가는 모멘텀이네요.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 전력 산업 핵심 설비. 그렇죠? 지금 만약 셧다운되면 여기서 만약에 놓치면 한치라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AI 그 패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면밀히 주시하고 있죠. 지금 전기를 어디서 끌어다 쓸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력 3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 여기 다 걸쳐 있네요. 그렇죠? 맞죠? 미국하고 중국, 인도가 약간 이제 이 VS 개념이잖아요. 여기가. 얘네 둘이 자꾸 붙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삐졌잖아요. 인도를 끌어당겨서 여기다가 여기 갈라치기 하려고 했는데 인도 모디 총리가 이쪽으로 딱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원래 이게 국경에서 싸움이 있었잖아요. 둘이. 이걸 잘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얘네가 살짝 붙은 개념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얘네가 인구가 1, 2위짜리라서 세계 인구 1, 2위짜리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세 곳에 얘는 지금 다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군사적인 부분에서 어느 편을 들기가 애매한 게 그렇죠. 사업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잘 사이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회사도 보면 자 건설 부분도 있는데 주택 사업, 재개발, 재건축, 업무 상업시설, SOC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중공업 부분이 요 메인이죠. 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런 브랜드 들어보셨다면 건설 부분도 있구나 하실 거고요. 매출액은 27.1% 증가, 영업이익은 111.3% 증가, 당기순이익은 162.1% 증가. 그냥 실적도 깡패네요. 그렇죠? 재무도 좋고 주가도 좋고 이슈도 지금 굉장히 큰 그렇죠. AI 패권 다툼에서 가장 핵심 아이템 전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지금 SK 하이닉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SK 하이닉스 HBM 칩도 좋지만 전기 없으면 그냥 게임 끝 아닙니까 이거. 셧다운 되면 아무것도 못 돌립니다. 얘가 지금 사실 왕이죠. 북미 시장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및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기와 수요 증가, 노후 전력망 교체로 중공업 부문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목표 주가 300만 원짜리 나왔어요. 지금. 왜냐면 250만 원이 지금 도달돼 버렸거든요. 이게. SK증권의 기존 목표 주가가 25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1만 8천 원이 돼 버렸어요. 목표 주가를 넘어서 버렸으니까 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려면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좀 올렸습니다. 그것도 지금 언제 올렸나? 23일 날 올렸기 때문에 이제 251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또 도달될 것을 생각하여서 또 이제 보고서를 써나가야겠습니다. 자, 초대형 변압기 수요 증가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단하네요.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1조 원입니다. 지금. 자, 300만 원 목표 주가 나왔고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40, 효성중업은 300만 원짜리 나왔어요. 지금 보고서. 자, 사랑의 IC대룻 나왔고요. 자, 실적은 현대일렉이 내고 주가는 효중이가 올라가네. 자, HD 현대일렉을 얘기하는 거겠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또 전력 3사가 있잖아요. 효성중공업이 역시 가장 형님이시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일렉트릭 막내가 따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역시 왕이다 보니 실적이 현대일렉트릭이 잘 나왔는데 효성중공업이 지금 오늘 굉장히 그 5.61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한 주 팔면 하이닉스 3주 사겠네. 하이닉스도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도 지금 아직도 한 주당 가격으로 보면 지금 3배입니다, 지금. 자, 무섭네요, 오메. 이제 무섭죠, 진짜 이게 지금 너무 무서울 정도로 사실 오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매일 이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정상이냐. 근데 정상, 비정상이 이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이 올랐는데 비정상이고 잘못됐다? 그거는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잘못된 거죠. 시장이 비정상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비정상일 리는 없어요. 그거를 지금 아시기 바라고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 정상 루트가 지금 이 상황이란 걸 지금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틀리고 뭐가 이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따라지기까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어제 그 앵커님이 그 관절 얘기하면서 로봇의 관절이 중요하다. 감속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 그 로봇이라는 테마 안에서도 감속기라는 어떻게 보면 세부 테마죠. 그 감속기의 테마를 딱 집어주셨는데 오늘 감속기 테마가
다 폭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사실은 공식이었는데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이 아틀라스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먼드 로봇이 공개되면서 현대차 그룹이 거의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던 게 폭발했잖아요.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협동 로봇 만드는 업체가 로봇팔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왔는데 현대차로 넘어갔죠. CES를 기점으로. 근데 얼마 전에 코스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도 치고 상한가 비슷한 그 흐름까지 진행하면서 갑자기 다시 가져왔죠. 주도권을. 그럼 이제 로봇 완성 업체들이 갔으니 당연히 낙수 효과로 감속기가 갈 것을 이건 딱 공식이었는데 사실 지금 공식이 무조건 다 통합니다. 대세 상승장이라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또 70만 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SPG가 주인공이죠. SPG가 오늘 거의 상한가거든요. 엊그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상한가 가서 제가 여기 딱 그 방송하고 있을 때 상한가가 딱 풀려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이랬잖아요. 그날 이제 상한가 마감은 안 됐는데 25% 이상인가 해서 딱 마감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급등을 하는데 오늘 SPG가 또 상한가 거의 근처로 가서 또 지금 마음을 불살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야 이거 어떻게 이게 23%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될 건데 지금 아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관성의 법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가까이 가도 다음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간다. 그런 지금 그 관성이 굉장히 위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SPG 보겠습니다. 자, 감속기 만드는 업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SBB테크도 있고 SPG도 있는데 주가상으로는 SPG가 훨씬 더 강력해요, 지금. 1991년도에 정밀 제어형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개발, 생산, 판매를 시작으로 자 SBB테크도 이거랑 비슷한데 모터 만들던 회사예요. 그 모터 기술력으로 감속기로 간 건데 우리가 모터 보면은 선풍기에도 있고 에어컨에도 있고 다 달려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우 왜 이렇게 덜덜거려? 옛날 선풍기들 왜 이렇게 덜덜거려? 모터가 닳았나 봐 이러잖아요. 그 모터 기술력으로 모터는 이제 빨리만 돌리는 거였는데 감속기는 속도를 줄이면서 로봇이 달리기 시합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방향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그걸 방향 전환의 힘으로 제어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 성신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해서 50년 이상 된 소형 모터 제조 기술을 또 확보했다. 이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실적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기준 매출액 11.2% 감소했고 매출은 감소했네요. 영업이익 31.4% 증가, 당기순이익 0.1% 증가. 예, 뭐 효성중공업처럼 파괴적이진 않으나 영업이익이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AC 모터 등 주력 제품의 매출 감소로 전체 매출이 하락을 했으나 역시 모터 부분이 하락을 했군요. 자, 그런데 고효율 제품으로 증가해서 BLDC 모터라는 게 이제 고효율 제품이죠. 사무용기기, 가정기기 등 요 BLDC 모터가 요쪽 적용이 많이 되면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는 오늘 로봇들이 가는 거를 정리해 놓은 거죠. SPG가 14.44. 여기서 지금 이미 더블이 더 올랐어요. 자, SBB테크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 항상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1등주 SPG를 잡는 게 좋습니다. 후발주인 SBB테크를 할 경우에는 SPG의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죠. 좀 불리하죠. 뒤에서 따라가니까. 화이트솔루션, 포메탈, 하이젠 RNM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제 하이젠 RNM도 거기서 짚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VOD를 돌려보세요. 거기 하이젠 RNM도 찍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자, 국장은 줄먹. 예, 이것도 뭐 자유입니다. 요즘 이런 대세 상승장 아까 전에 장기적으로 가야지 좋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씩 빼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분은 이제 점심 순대국밥 요즘에 얼마나 비쌉니까? 한 그릇에. 특은 아예 못 먹고요. 보통을 먹어도 이미 10,000원 훨씬 넘기 때문에 가격이 이분은 여기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요. 이미 3.2% 48,000원 수익을 보셔가지고 순대국밥으로 먹는 걸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3달 전에 69,400원에 10주만 사놨는데 자,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지금 SPG가 15만 원이거든요. 지금 거의 2배가량 올랐거든요. 3달 전에 10주만 약간 이분은 보초병으로 사신 것 같은데 보초병으로 넣었는데 너무 빠르게 급등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파는 게 아니라 저분은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춤에 가보자, 피지야. 얘는 또 이제 이 애칭이 피지예요. 피지 하면서 이게 뭐야 내 눈을 의심함.
피지는 무한 가능성 안 팔 거야. 또 이제 피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한껏 모여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커뮤니티에서 한번 제일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꼬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워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보니까 딱 아시겠죠? 자, 효성중공업 커뮤니티에 있는 글인데 한 주 팔면 하이닉스 3주 사겠네. 아까 보시다시피 하이닉스도 미친 듯이 올랐는데 아직도 효성중공업이 한 주 팔면 하이닉스 한 3주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효성중공업 아까 목표주가 300만 원 놀렸고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는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 미국에 또 저기가 왔어요. 한파가 닥쳐가지고 에너지 공급망이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지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표를 한 장 내니 3장을 받는다. 요즘에 아주 괜찮아졌어요. LLM이. 옛날에 한글 무조건 다 깨졌거든요. 한글 거의 깨짐없이 구현해냈어요. 자, 그리고 한 장을 냈더니 3장을 준다고 했는데 이 그림에는 4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 것도 바라고요. 효성중공업도 계속 가서 SK 하이닉스 4주를 살 수 있게.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에 4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간다. 그럼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우리나라 장에서 한 주당 가격이 제일 비싼 그 주식을 갖고 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계속 올라서 한 주당 다른 종목 4주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오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읽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 한 주 팔았더니 다른 종목 4주 사겠네. 일월 들어 하루도 쉬지 않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르는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5,1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1,100선을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2000년대 이후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양 지수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5,100선을 넘어섰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5%가량 오르면서 5,1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5,18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넘게 튀어오르면서 1,12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12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1.7%가량 오르면서 75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을 등에 업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약 9천억 원가량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약 8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시간 3,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1조 1,000억가량 사들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 단위 매수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은 1조 3천억가량 차익 실현 매물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요 1,430원 선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린다라고 SNS에 밝혔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과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43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내려왔고요. 안정적인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 중국 업체의 로봇용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업체들과 배터리 납품 및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인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년 공급 예정인 테슬라에 이어 중국의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까지 공급 논의에 나섰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ATL과 BYD 등 자국 대형 배터리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가 공간 제약이 큰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이 부각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주가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4.28%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42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11%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삼성 SDI도 1.8%가량 오름세입니다. 에코프로 주가도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5%가량 오름세 15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이 4조 2,4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날 장 마감 이후 밝혔습니다. KGM은 글로벌 신흥시장 브랜드 론칭과 함께 무쏘 EV,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차 출시가 확대되면서 수출 물량이 늘었고 수익성 개선과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호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판매량은 11만 535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수 판매는 14.4% 감소했지만 수출이 12.7%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KGM은 이달 신형 픽업 무쏘를 출시하는 등 시장 공략을 강화해 판매 상승세와 흑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 바탕으로 주가가 장 초반부터 튀어 올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4,6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주가도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1.23%가량 오르면서 오늘 자동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49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자산 배분 목표를 조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아졌고요. 국내 주식 비중은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줄어든 해외 주식 비중 가운데 1.2%포인트는 국내 채권 전환 투자로 전환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국내 주식 투자 여력은 약 7조 2천억 원 늘어나는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약 24조 7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의 자금 재배분이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해외 투자 축소로 달러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반도체 투톱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7%가량 오르면서 16만 원 선 돌파했고요. 16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어제 이어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13%가량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84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84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급등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MSCI 코리아 지수도 급등하면서 선진국 지수의 편일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밝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뉴스로 들으셨지만 국민연금 쪽에서 기금 운영에 대한 정책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하면 우리 실생활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평소에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달 납입을 하죠. 매달 납입을 하는 돈을 갖고 이제 주식 투자나 또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대체 투자라면 뭐 결국 건물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후 자금 우리가 70세나 8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갖고 우리가 다 돌려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만 뭐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제가 노후가 됐을 때 그 제 노후에 그 든든한 이제 버팀목이 돼야 될 20, 30대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연금에 그런 점에서 불안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고는 하지만 그건 뭐 국민연금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정책이나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랑 별개로 국민연금 그러면 열심히 그 후속 세대의 어떤 납입하는 인구가 줄다 보면 그에 따라서 보다 더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히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국민연금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운용기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1,400조 원 불리니까 굉장히 거대 이제 기관인데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좀 더 지향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그 습성이 뭐냐면은 단기 투자를 지향해요.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월가의 거물들을 보면 다 장기 투자죠. 뭐 필립 피셔 같은 사람은 15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원칙에 선정된 종목은 팔지 마라. 뭐 아들 뭐 손자한테 물려줘라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해야지 장기 투자라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는커녕 뭐 이렇게 뭐 좀 오르다 보면 바로 팔아버리고 또 이제 사실은 뭐 그 테마성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민연금이 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큰 사고를 저질러서 주가 폭락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이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대리해서 이 회사가 왜 이런 사고를 저질렀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HDC 현대산업계열 같은 건 2번이나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번이나 이제 그 대형 어떤 건설장에서 이제 그 사고가 생겨가지고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HDC 현대산업계열이나 HDC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뭐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질의를 하면서 그 수익을 갖다가 안정화시 목표로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단기 투자를 지향한다. 이 점이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 국민연금의 1,430조라는 운영기금은 3개를 손꼽아도 3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 정도 엄청난 큰 손인데 이 큰 손이 사실은 3년은커녕 뭐 1년 단위로 투자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또 사실은 뭐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나라 뭐 중소형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개인들의 투자 어떤 성향이 단타, 테마성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투자라 볼 수 없고 투기라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안 좋은 풍토를 생기는 중요한 어떤 자양분과 숙주 역할을 국민연금이 한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를 갖다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대부분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보고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는 사실 뭐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단기로 하든 장기로 하든 투자 성과만 잘 내면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를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그걸 지향한다고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그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건 그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든 그 앞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든 좌우에 국힘의 계열이든 민주당 계열이든 어느 정당에서 자당의 이제 후보가 대통령에 배출되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가장 우리나라 골격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냐? 기재부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편성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위험천만하다. 거기다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기재부가 관여하는 많은 기금들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있고 뭐 군인공제도 있고 많은 기금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사실 기재부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말을 하지만 기재부에 입김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기재부에 계신 고위공직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되게 위험천만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가 있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을만 하다면 대형 사고가 나요.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파트너스 펀드가 뭐 수조 원 단위의 이제 그 펀드를 갖다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 규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이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이제 불편하면서 위험천만하다. 그런 시각이 투영되면서 국민연금 역시 단타 위주로. 그러니까 1년, 3년 단위로 이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1,430조 원을 갖다 운영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에 배정해야 될 그 분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가 안 됩니다. 15%밖에 안 되는 나머지를 갖고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 나머지 갖다 해외 부동산 투자해요. 그럼 해외 부동산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5%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5% 어디다 투자하느냐? 아까 지금 화면에 다른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여겼을 때 국민연금의 비중이 15%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작년에 코스피가 작년 이맘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2,500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5,000이 됐고 오늘 5,100이 됐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15%로 딱 한도를 갖다가 설정해 놨으니까 코스피가 2,500에서 5,00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강제적으로 매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좀 얼토당토하는 모순된 정책을 국민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부터 계속 줄기차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적인 안 좋은 풍토를 갖다 조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단기 투자를 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갖다가 그 한도를 갖다가 15% 해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 한도를 갖다가 코스피가 2,500, 5,000이 됐으면 최소한 30% 올려놔야지 국민연금 입장에서 초우량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건 작년에 한 120%, 하이닉스 같은 거는 250% 수익이 났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국내 주식 그 한도를 갖다가 바꿔놓지 않으면 하이닉스를 강제적으로 팔아야 돼요. 이 얼토당토하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현재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에 이례적으로 그 기금위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열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표로 보여드렸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늘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이하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코스피 5,000 갖고 코스닥 3,000 열자고 하면서 오늘도 코스닥이 1,100선 넘어가는 와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리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장기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국민연금이 단기 투자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제가 이제 들고 온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 사례를 갖다가 생각나서 이제 그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터졌던 그해 2020년 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도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상태로 이제 주식시장 폭락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한 것은 삼성전자 자체 본질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른 문제.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불어왔던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난 이제 한파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본질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구원토수로 들어가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게 그때 이제 주가 추이입니다. 그 위에 단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이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보면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네모난 박스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이 그렇고 밑에 있는 녹색 줄이 무엇이면 국민연금의 지분 추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월 달에 삼성전자 지분을 늘렸는데 이 지분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면 더 좋았을 때 왜냐면 저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유지하면 좋은데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 자체는 이제 그대로 유지됐지만 코로나에 따른 주식시장의 어떤 한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일단락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때 국민연금 어떻게 했냐? 주가를 팔아요.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녹색 줄을 보시면은 국민연금 지분추이인데 지분추이가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비일비재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제 이 사태를 갖다 논하면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너무나 이제 개탄스러워 했거든요. 이때 계속 쥐고 있어야지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과실을 갖다 누릴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왜 파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맥락이 그것입니다. 왜 팔았습니까? 국민연금이 팔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매니저들이 안 팔아도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도 지금 14.9%면 예전 이거부터 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갖다가 줄이지 않으면은 국민연금 전체의 정책 기준을 거스르게 되니까 우량주가 수익이 내면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화면을 보시는 시청하시는 누구나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닙니까? 국민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다가 20년부터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뭐 그 사이도 엄청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만약 단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1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당시 국민연금이 6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졌는데 5만 원을 갖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6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면 산술만 계산해도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300%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아야 될 노후 자금이 사실 바닥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더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한도를 갖다가 최소한 40% 50%를 바꿔놔야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량주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우량주를 투자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PER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는데 왜 해외 기업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삼성전자 PER은 30이라는 건 이제 올해 PER이 30인 거고 만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영업이 내년 영업이 끌어들면 이거는 사실 증권가의 모든 컨센서스예요. 뭐 제가 국민연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의도나 월가에서도 3년치를 다 끌어당겨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3년치 끌어당기면은 지금 현재 PER이 얼마냐? 500 미만입니다. 500 미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누가 자초했느냐? 국민연금이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연금은 지금도 SK하이닉스가 88만 넘어가고 아마 조만간 100만 원, 120만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가 이제 15% 미만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초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정책 규제를 바꾸지 않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돼가지고 삼성전자 24만 원이고 SK하이닉스가 150만 원일 때 누가 그 과실을 갖다가 먹게 되느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을 갖다가 그 15%로 설정한 건 되게 잘못된 것이고 40% 50%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당시에도 연기금은 증시의 구원 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역할까지는 했는데 국내 주식 비중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올라서도 팔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있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 간 거지 그 이전은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뭐 엔비디아랑 수익률을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못하죠. 못하긴 하지만 다만 엔비디아만 몰빵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도 지금 투자 인구가 지금 1,400만이죠. 그러면 1,400만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높아지기 원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주식, 테마주 뭐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실체가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그렇다면 개인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내 주식 비중 한도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은 그 해당 종목의 우량주를 갖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해결하지 않으면은 개인들만으로는 사실은 주가를 5천을 올리면 다음에 만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만이 무슨 뭐 어느 쪽 일인데 5천도 사실 언감생심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보면은 5천이 이제 꼭지라고 해서 팔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작년 주목을 올렸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러면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AI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근거 없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지만은 국민연금이 근거 없는 방식으로 투자하는데 사실은 일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우량주에서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우량주에는 S&P 500의 몇몇 종목들 투자해야 되지만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개인 기관들 또 이렇게 투자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초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하는 게 환율 문제도 있겠으니까 이번에 200억 달러의 해외 주식 비중을 줄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왜 해외 주식을 갖다가 200억 달러 줄이는 동시에 한국 주식을 갖다 부양시키려면은 한국 주식에 대한 그 설정 한도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역대 정부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이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바꾼다면 한국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지수 자체는 엄청나게 이제 점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논리로면은 이제 우리 시장은 잘 갈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이런 부분을 좀 늘리면서 장기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앞으로 또 제도나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S&P 500이나 다우가 뭐 매년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당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이제 면도날 같은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 분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 완전 폐가망신시킵니다. 뭐 징역 100년형을 때려버리니까요. 우리나라 사실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지적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미국의 주식 계속 올라갔던 배경이 무엇이냐?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이 무엇이냐? 미국의 퇴직연금 401k라고 하는데 401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붙는 퇴직연금의 상당수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나갈수록 제도가 마련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난 대세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게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 스스로가 15%를 한계를 해놨고 얼마 전에 풀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갖다가 주식시장에 가는 것에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 갔어요. 그걸 갖다 풀어놨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놨냐? 직접 투자 못하고 간접 투자, 반드시 ETF를 통해서만 투자하도록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한도를 70%로 정해놨죠. 이런 모든 정책 기조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의 그 시각이 무엇이냐? 한국 주식시장을 너무나 아이들의 불장난 같다. 아니 기재부 공무원들 불장난 같다고 인식을 하면 불장난에 해당 요소들을 없애야죠. 아까 말씀드린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공시도 그렇습니다. 공시도 철저하게 공시를 갖다 장난치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같은 벌점을 매겨서 퇴출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누르면서 그 우리나라 중요한 자금들이 국내 주식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장 401k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5천은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401k가 일으켰던 미국의 대세 상승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바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어필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대세 상승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주를 등에 업고 5,1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 지주 그리고 로봇주의 강세 속에서 1,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멈춤 없는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닥의 목표 지수를 1,100에서 1,3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코스닥이 역사적으로 코스피보다 고평가받았다는 그 이유에서입니다. 과열 국면에 진입할 경우 1,500포인트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오늘의 뜨거운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우선 간밤 마이크론이 향후 10년간 싱가포르에 우리 돈으로 35조 원을 투자해서 낸드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대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국내 증시도 그 훈기를 이어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그 안에서도 낸드 관련주가 뜨겁고요. 또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내일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투톱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어제는 흐림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맑게 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자동차주가 일제히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낙폭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자 오늘 자동차주는 흐림 뒤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신고가 랠리를 보이다 보니 오늘 증권주도 나란히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로봇주도 오늘 시장의 중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SPG,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매수세를 받고 있다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도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소외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신작 출시 기대감과 더불어서 정부가 4년 만에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임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시장의 평가 속에 오늘 게임주도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목표가 26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최고치인데 오늘 SK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원이 예상이 된다며 목표가를 26만 전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목표가 150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선수주 후 공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오늘 DB하이텍은 강한 햇살 받고 있는데요. 오늘 DS투자증권에서 8인치 파운드리 공급이 부족을 보이고 있다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와봤는데 우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개선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 내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맑음인데 급변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도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KG 모빌리티 매출이 첫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 LF 소비 둔화에도 실적이 개선을 보이자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2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건 종목이건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